자, 오늘 이제 화폐 관련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통화지표를 돈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주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의 통화지표 그 통계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통화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1번이 통화에 대한 것이다 해가지고 통화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를 구분하는 데 속에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발행한 화폐 그걸 본원통화라고 한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돈이다 해가지고 본원통화라고 한다 했고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 혹은 은행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는 그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은 대부분의 자기가 고객이 요구할 때 지불하기 위해서 하는 돈을 은행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행인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한다. 예금을 해놓는다. 그 돈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것만이 돈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돈은 현금도 있지만은 예금을 하고 있는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을 애무환이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현금과 거의 같은 성격이다 이거죠. 순도 99.9도 같은 경우. 일반 우리가 보통 예금에 들어있는 돈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되게 애무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금을 예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자를 조금 붙여주는 은행에서 개발한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MMDA라는 걸 번역을 한 겁니다. 되게 미국에서 만든 상품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용어들은요. 여기까지가 이게 되게 애무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통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돈이 맞아요. 현금 이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 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형태를 띈다 이거죠. 다양한 형태를요. 그래서 우리가 애무화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현금과 거의 같은 금융상품.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이건 현금이라 이거죠. 현금에 가깝다 이거죠. 이게 애무화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통하다 하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 통하는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묶여가지고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요. 일정 기간 묶여가지고 하루 이상부터 해서 한 2년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 동안 묶이는 예금 같은 경우들이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상품들이 대개 M2에 포함시킨다. 이건 다 이게 부분집합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M1은 M2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M2는 M1 플러스 어떤 알파 썸씽입니다. 분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들은 통화라고 부르지 않고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 유동성이 그 얼마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유동성은 뭘 의미합니까요?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할 수는 있는데 현금화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는 현금성 상품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동성 지표라고 해가지고 L로 표시합니다. 유동성은 영어로 리퀴더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가 그거를 지표로 써가지고 L로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유동성 지표가 분화가 돼가지고 LF와 L로 나눕니다. LF는 뭐냐면 F가 Financial Intermediary의 약자로 금융기관들에서 취급하는 유동성 관련 금융상품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금융상품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채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제 우리가 소개할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MBS 같은 경우는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일부 청취자들께서는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금융기관들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한 공급한 금융 상품들이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의 유동성으로 이제 포함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통화지표가요. 이 통화지표를 한국은행에 따른 정의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 조사 연구에 보게 되면 단행본에 보게 되면 쭉 단행본을 쭉 두드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한국은행의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의 필요한 모든 자료가요. 맨
밑줄의 중간 정도에 제가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통화지표 해설이라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요. PDF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2008년도에 발행한 우리나라 통화지표 해설해 보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소개한 거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가 그러니까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 현금성 통화, 이걸 협의통화 M1이라 하고, 광의통화는 넓은 의미의 통화는 그러니까 만기 2년 미만들, 2년이 넘지 않는 것들, 2년이 안 되는 것들, 2년이 안 되는 금융상품들을 여기다 포함시킨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거죠. 1년짜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하루 이상은 무해만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MMF 같은 경우도 여기에 편입이 됐습니다. 2007년부터요. 오늘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지표 LF와 L 앞에서 소개한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소개한 이 통화 지표가 원래부터 이랬냐?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이잖아요. 예? 48년이잖아요. 그렇죠. 3년 미군정 통치 이후에 이 주권 국가로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한국은행이 적어도 그러니까 한 50년 넘게 그러니까는 사용했던 통화 지표는 지금 소개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소개한 통화 지표는요, 2002년도부터 변경이 된 겁니다. 2002년도부터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금 2002년 이전까지가 구통화지표라고 해가지고 왼쪽에 정리한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로 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M1, M2, M3로 나눴었어요. 과거에는요. 물론 한국은행도 IMF에서 권유한 대로 이걸 이제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세기까지 그러니까 사용했던 통화지표가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두 차례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를 경제학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융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과거에는 통화지표에 M1과 M2가 이게 이제 통화량 지표인데요. 이 통화량 지표에 속하는 상품들은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라도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금융상품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 아닌 금융회사들에서 만든 금융상품은 M2에 안 속하고요. M3 유동성 지표에 속했었습니다. M3에 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권한이 여기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은행과 정부의 은행이거든요. 증권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앙은행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은행이다 보니까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은행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은행 시스템. 예? 은행 시스템이요. 이 은행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시중의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이었었습니다. 중심이었었어요. 예? 중심. 그래서 뭐냐면은 M2 통화량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만까지만 포함을 했어요. 은행 아닌 금융기관들은 M3로 다 밀려났었습니다. 이게 기준이었었어요. 기간하고 관계없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은 중앙은행 시스템,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 공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중심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에 대한 독점력이라고 해요. 독점력. 통화 공급에 대한 힘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독점력이라고 해요. 예? 독점력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바꿉니다. 바꾸는데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바뀌냐면요. M3에 속했었던 우리가 MMF는 뭐의 약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학생들한테 머니마켓이 무슨 뜻이냐 얘기하면요. 저도 학부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MMF라고 그러니까는 예? 그냥 우리 암기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머니마켓 펀드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화폐시장 펀드. 화폐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공부할 때는요.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돈을 그러니까 보유하려고 하는 경제 주체들 간에 이런 시장을 우리가 화폐 시장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상품을 얘기하는 거지?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머니마켓 펀드라는 건 뭐냐면요. 머니마켓이라는 게 첫째, 화폐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화폐성, 현금성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화폐 시장입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즉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 머니마켓입니다. 그러면 펀드는 뭡니까요? 고객의 돈을 모아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주는 돈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모은 돈을 가지고 뭐냐면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만들어주는데 주로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에다가 자금을 운용한다 이겁니다. 자금을 운용. 그게 MMF입니다. MMF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CMDA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다 여기서 나오면 CMA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MMF라는 것은 머니마켓이라는 게 등장을 한 게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죠. 1970년에 이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했는데 1970년부터 2002년이면 몇 년이 지난 겁니까요? 30년 이상이 지난 거잖아요.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서야 이 MMF가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이게 갖게 됩니다. 여기 통화지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제도라는 것도 이렇게 보수적이다 이거예요. 현실은 이미 그러니까 저 앞에 가고 있는데 제도는 뒤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학하고 현실과의 관계를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했죠. 현실은 그러니까 시속 100km라고 가는데 대학은 시속 10km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격차가 벌어지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제도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을 뒷수습하는 시기입니다. 뒷수습을 하는 시기예요. 금융시장은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금융시장은요. 그래서 MMF가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통화지표에서 이 MMF라는 건 말 그대로 현금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에다 운영하다 보니 그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되게 어떤 거겠습니까요? 단기금융상품이죠. 단기금융상품이요. 예?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건 되게 뭐냐면은 단기에 소위 말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들이잖아요. 단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 대표적인 것이 레포 같은 거죠. 레포 같은 경우요. 며칠 그러니까 돈 빌리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 증권 자산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리는 금융상품이 레포잖아요. 예? 레포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 그다음에 뭐 CP라든가. 예? CP 우량 기업들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그 한 3개월물 안팎에 있는 안에 있는 이런 데다 아니면은 기간은 좀 길어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어떤 거겠습니까? 국채 같은 거죠. 국채요. 국채는 신용도가 높으니까는 시장에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에다가 운용하는 돈들이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머니마켓 펀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요구불 예금의 성격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예금의 성격을 갖는 거잖아요. 예? 보통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이제 이 상품을 과거에는 유동성 지표에다가 넣었었어요. 왜?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근데 뭐냐면 은행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현실은 이미요. 현실은.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통 예금에다 넣고 있느니 조금이라도 이자가 나오는 MMF에다 넣고 그랬거든요. 예? MMF에다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자가 나오는. 사람들은 이자의 수익에 민감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타격을 입죠. 은행들의 돈들이 그러니까는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그와 비슷한 상품을 만든 게 바로 MMDA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수시 입출식 예금이죠. 수시 입출식 예금. MMDA, 영어로는 MMDA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머니마켓의 약자고 MM은 똑같습니다. MMF의 MM이나 MMDA의 MM이나 다 똑같습니다. 머니마켓. DA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명입니다. 디스포저블 어카운트. 상품은 어카운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투신사 같은 데서 하는 것은 펀드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2002년도에 한국은행이 통화지표를 바꿀 때는 MMF가
MMF가 MU 안에다가 포함시켰었어요. 이 표에서 보다시피요. 이 표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 지표입니다. 근데 각 주에 보게 되면 MMF는 2007년 3월부터 MU1에서 제외됐다 그랬죠. 이걸 MU2로 밀어내버립니다. MU2로 밀어내. 그러니까 하루 MMF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게 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판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는 지불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루를 묵힌다고 해가지고 MU2에다가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더 중요한 건요. 은행의 권력인 거냐. 은행과 비은행 간에 저는 힘의 충돌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소위 말해서 대격변이 생긴 거예요. 은행 중심에 그러니까 통화 관리가 무너진 거죠. 은행 중심의 통화 관리가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늦게 변화가 생긴 거죠. 2002년도에나 이게 반영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은행이냐 은행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는 은행이냐 은행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지다 버리니까 M2 총 통화량을 2년 이하 금융상품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은행이든 은행 아니든 간에. 예? 이럽니다. 그 다음에 2년이 넘는 거는 다 유동성 지표로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2002년도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1970년에 일어났던 일이 30년 넘어서야 이게 통화지표에 반영이 됐다는 거.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럼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가장 우리가 인상 깊었던 건 뭐였었습니까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보지만은 미국채 파동이죠. 미국채 파동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채에 대해서 의구심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시장에. 미국채는 교과서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이죠. 근데 그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으로 바뀐 거잖아요. 2022년도, 2023년도는요. 그런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던 거예요. 예? 발생했던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였었죠? 제가 늘 얘기했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생긴 일이었잖아요.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었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뭐라 했죠, 제가요? 제가 항상 그랬죠.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었었다. 주로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은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걸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2022년 봄까지는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공급 충격이었었죠. 소위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그게 2021년도에 인플레를 쫙 끌어올렸던 거죠.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그걸 이제 푸시업했죠. 그렇죠? 근데 그 기본적인 원인은 뭐랬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기본적으로 현대 산업 문명의 실패의 결과인 거죠. 현대 산업 문명의 실패요. 그렇죠? 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고통을 지나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뭐예요?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 문제잖아요. 인간과 동물 간의 공존이 깨져서 생긴 문제잖아요. 바로 뭐냐면 인간 중심의 문명이 산업 문명이잖아요. 예? 남성 중심의 문명, 인간 중심의 문명, 예?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주도한 현대 산업 문명의 실패의 문제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생긴 겁니까? 근본 원인은 패권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영미 시스템의 실패가 원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도, 23년도의 인플레는 영미 시스템의 실패 문제로 저는 해석을 해요. 문명사가로요. 그러면 70년대 변화는 우리가 뭘로 생겼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목으로 패권주의 약화. 미국의 패권주의 약화로 인플레가 생깁니다. 당시에도 인플레가 생겨요. 당시에 미국의 인플레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것은 미국의 화폐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패권주의 약화였었습니다. 패권주의 약화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냉전 체제였었잖아요. 냉전.
콜드워,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였었잖아요.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이 뭐냐면은 서방 세계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패권을 그러니까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려는 이런 추세 속에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는 사실 1963년부터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그 암살당한 그 해에 소위 말해서 미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시작되지죠. 네, 파병이 시작되지죠. 당시에 미국의 요건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미국 민주당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전쟁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재정을 많이 그러니까 지출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플레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그러니까 1969년에는 5%에 도달합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뭐랬습니까? 은행의 단기 이자율과 저축예금에 대해서는 연준이 통제를 했었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은 그러니까는 이자율을 주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초까지는 있었어요. 이자율이 제한됐었어요. 지금은 이자율이 자유롭게 됐지만은 예? 이자율이 이렇게 제한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자율 상한선이 5%였는데 5%가 넘어버리니까는 은행에다 예금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인플레를 그러니까 해치할 수 있는 인플레를 그러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투자처를 원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MMF라는 상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MMF라는 상품이 등장하게 배경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MMF라는 상품이 등장한 것은 미국 패권주의 약화에서 비롯되어진 거라 이겁니다. 패권주의 약화요. 좀 자세한 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연장선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우리는 고정환율제에서 살았습니다. 환율이 고정돼 있었죠. 1달러당 360엔으로 고정돼 있었죠. 고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정환율제에서는 달러 소위 말해서 통화에 대한 투자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가격의 변동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변동환율제가 되면은 즉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율이 결정되지는 변동환율제가 되게 되면 자유변동환율제가 되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매일 움직이니까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살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금융거래의 90% 이상이 여전히 뭐냐면 이 환율과 관련되진 이 거래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고정환율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걸 통제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은 환율이 그러니까는 환율의 통화의 가치가 변동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고정환율제로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달러가 그러니까는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제로. 예? 이제 미국의 달러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달러가 다시 미국에 유입돼 가지고 달러 가치가 미국 국내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외로 나간 달러 가치가 지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예? 국내에 있는 달러 가치는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지만 해외 나가는 달러 가치를 어떻게 통제를 해요?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정환율제라는 것은요. 그럼 달러가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경상수지, 특히 과거에는 대부분이 무역수지였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미국이 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만든 제도예요. 적자로. 즉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에 산업 경쟁력에 기초해서 만든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서 복구가 되어지는 일본과 유럽이 전쟁에서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을 추격하는 걸 할 게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다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요. 그렇죠? 자,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랬었어요? 1965년부터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로 전락하게 되고요. 서독에 대해서 독일의 전신인 서독에 대해서는 1967년부터 무역 적자를 실현하게 됩니다. 미국이요. 예? 그리고 1971년도부터는 국가 전체적으로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무역 흑자였었어요. 근데 1971년도부터는 완전히 무역 적자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역 적자 국가죠. 미국은요.
무역 적자 국가가 됐다는 얘기는 달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나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나간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오는 다시 회수한 달러보다도요.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금을 세계의 국제사의 준비금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기축통화로 사용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금으로 바꿔주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보에. 그러니까 금을 그러니까 실제로 지불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달러의 가치를 보증해 주겠다 이렇게 한 상징적인 선언이었었죠.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이, 당시에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금태환 정지하겠다는 얘기를 하죠. 안 바꿔주겠다 이거죠. 달러를 가져도.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폭락을 하죠.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독일의 통화인 마르크화라든가 일본의 통화인 엔화가 급등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합니다. 환율의 변동성, 달러 가치가 폭락하니까는 국제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사회 속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1차 상품이죠. 1차 상품이요.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가장 원자재들, 에너지라든가 원자재가 1차 상품이죠. 이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죠. 예? 왜? 그들 나라들은 자기들이 물건을 파는 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걸 또 수입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 상품 가격을 그러니까 달러로 표현된 상품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73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오일 쇼크가 바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인플레죠. 인플레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플레를요. 그렇죠?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금융상품들, 금리, 환율, 그다음에 금리가 변하면 또 주가가 변하잖아요. 기초 금융상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70대 초에요. 70대 초에 심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MMF라는 상품인 겁니다. MMF라는 상품인 거예요. 예?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1970년에 처음으로 머니마켓 펀드라는, 물론 이 뮤추얼 펀드죠. 공모를 한, 예? 일반 사람들한테 뮤추얼 펀드라는 것은요,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메릴 린치라는 커다란 증권회사에서, 그러니까 투자은행이죠. 71년에 MMF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소비자들한테 이 상품을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해요. 이걸로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업은행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니까 MMF로. 보통 예금에 넣고 있느니 MMF로 넣게 되면은 언제든지 돈을 뺄 수도 있으면서 이자도 나오니까는, 수익도 나오니까는 돈이 빠져나가죠. 그 결과로 은행들이 징징거립니다. 우리도 저런 상품 취급하게 해달라 해서 만든 게 MMDA라고 했죠. 은행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머니마켓 상품인 겁니다. 상품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은 이자 상한제를 철폐하죠. 이자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예? 왜? 그만큼 시장에서 금융상품의 가격이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커진 이유가 뭐라고요? 패권주의에 약하죠. 미국 패권주의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 국제 정치하고 그 국제 금융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를 했죠. 월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금융회사의 CEO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학위가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만은 국제관계학이다더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국제 금융하고 국제 관계, 국제 정치하고는요, 떼내야 뗄 수가 없어요. 원래 정치와 경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죠. 국제 금융과 국제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연두 색깔 나는 게 이자 상한선이에요. 연준이 그러니까 일일이 상한선을 정해요. 이 이상은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를 주고 싶어도 못 줬던 거죠. 1980년까지 이랬었어요. 예? 이랬었던 거예요. 근데 1960대 후반부터 인플레가 막 올라가면서 그러니까는 60대 후반부터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1966년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2%를 넘어서가지고요.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상한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이 돈들이 그러니까는 은행에다 예금할
예금할 매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나온 게 MMF라는 상품이라는 거를 MMF라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미국 패권주의 약화에서 출발한 거예요. MMF가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단위가 100만 달러인데요. 좀 그러니까 유의미한 거래.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MMF 이거 거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었죠. 적었는데 74년도부터 이제 한 2억 달러가 넘는 한 2억 6천만 달러 정도가 거래가 되고, 예? 거래가 되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다음에 쫙 해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가지고 1980년경에는 어느 정도까지 증가했느냐? 거의 그러니까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의 규모의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MMF가 급증하는 거죠. MMF가. 즉 MMF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 전에는 MMF가 나오기 전에는 여윳돈이 있으면 되게 은행에다 예금을 했었어요. 예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예?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냐? 아니면 은행에 예금하냐? 이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여윳돈을 은행 말고도 주식을 안 하더라도 시장에다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다 투자할 상품이 생긴 거예요. 생긴 거야. 예? 그러니까 시장에 돈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본시장인 주식으로 가느냐 이 양갈래길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예? 이제 뭐냐면 시장의 영역이 시장으로 갈 돈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시장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은행에서 시장으로 힘의 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이거예요. 은행에서 시장으로의 힘의 이동을요. 예? 이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한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은행에 집중됐던 돈들이 은행과 자본시장인 주식에 집중됐던 돈들이 시장으로 더 이제 은행에서 돈들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체 금융자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GDP 대비 전체 금융자산이 이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돈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쫙 증가해 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게 이제 사회 현상적으로 금융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과거에는 여윳돈들은 은행에 가가지고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가가지고 그게 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업자본을 서포트해 줬는데 이제는 뭐냐면 금융시장 안에서 도는 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금융시장 안에서. 예? 금융시장 안에서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카지노 자본주의요. 그러니까 돈들이 막 몰리니까는 그 몰린 돈을 가지고 왜 몰렸느냐? 은행보다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주니까. 예? 그래가지고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오면서 금융이 막 성장할 게 아닙니까? 금융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돈벌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으로 돈들이 막 몰려오면서 실물 경제로는 돈이 안 가고 상대적으로 안 가고 금융 부분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금융의 가치, 돈의 가치로 사회가 완전히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금융화라고 그래요. 금융화라고 합니다. 예? 미국의 머니 판계가 이 출발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입니다. 정치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 국제금융에서 여러분들이 그 실력가가 되려면요. 국제관계, 국제정치를 잘 꿰뚫어야 됩니다. 꿰뚫어야 돼. 그 출발점은요. 새로운 세상이 그러니까는 전개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는 어저께랑 오늘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조금씩 변해가지고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미 국채가 저렇게 그러니까는 위험자산을 될 수 있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죠? 자, 근데 세상이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그 이전부터죠. 미국 중심의 세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야.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이 막 쫓아오는 거야. 즉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폼나게 표현하면 경제력이 다원화되는 거죠. 경제력이 다원화되는 거죠. 다원화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은 결국 뭡니까? 일국주의.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중심이고 니네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만든 질서를 지켜야 돼. 이게 미국 패권주의잖아요. 예?
여기에 빠져 있었는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재구성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계가 변했는데 우리가 집 밖에 날씨가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안의 환경도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좀 더 그러니까 보온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바깥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바꾸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런 변화된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그 사회 구성원들, 특히 엘리트들한테 뭐냐면 그 사회를 재구성할 걸 요구를 하죠. 재구성할 거를.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서민들과 경제적 약자층들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20세기에는 민주당이 가고 공화당은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는 돈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런 정치적인 집단으로가 인식이 돼 있잖아요. 당시에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어요. 미국 민주당. 바로 1961년도에 케네디가 집권하잖아요. 케네디가 집권하는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사회는 뭐냐면은 젊은 대통령을 뽑은 것도 그런 배경인 거예요. 40대라는 가장 젊은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존 F 케네디라고요. 그 이유가 미국도 이제는 뭐냐면은 좀 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시대에 맞춰서요. 네? 그 흐름에서 존 F 케네디가 당선된 거예요. 네? 당선된 거야.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집권하면서 한 연설이 있었지요. 연설이요. 그게 이제 취임 연설 1961년도 1월 20일 미국은 대개 1월 20일경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새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취임사하면서 출범을 하죠. 1월 20일경에요. 그러니까 1961년도에 케네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중에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 중요한 화두였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그 지금 뭐냐면 윤석열이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의 생존과 자유의 승리를 확약하기 위해서 그것에 동참하는 모든 친구를 지원할 것이고 그것에 반대하는 어떠한 적도 그러니까 물리칠 거라고 이런 걸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1961년 5월 달에 당시에 미국 민주당은 약간 견해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베트남에 파병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었어요. 케네디는 원래 파병에 반대했었다더라고요. 그 동생인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로버트 케네디의 말에 의하면은 반대했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소위 말해서 국가 이익주의 앞에서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 떠밀려가지고 파병을 시작하죠. 케네디 정부에서 미군이 처음 파병이 시작됩니다. 파병이 시작되죠. 400명 특수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죠. 1961년 5월 달에요. 집권하자마자. 1963년에는 이게 1만 6천 명까지 증가하죠. 1만 6천 명까지. 대개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젠하워라든가 이런 정부에서도 베트남에 파병을 하더라도 한 1000명 이하가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한 900명 정도 얘기했는데 1만 6천 명까지 파병하죠. 늪에 빠진 거죠. 베트남의 전쟁에 늪에 빠진 거죠. 존슨은 그 다음에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존슨이 그러니까 잔여 임기하고 그 다음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잖아요. 68년도까지요. 3만 명까지 파병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늪에 빠진 거죠.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요? 존슨 대통령 때인 1968년 5월부터 미국이 사실상 그러니까는 베트남하고 평화협정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철수는 해야 되겠는데 폼나게 철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평화협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71년에 완전 철구를 하잖아요. 다시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 진영이 새로운 시대적인 과제에 실력 부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한 거죠. 방황한 거야. 방황하면서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만들고 굉장히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한테 미국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은 반전운동을 펼쳤잖아요. 반전운동. 미국의 68세대들은 당시에 반전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된 거잖아요. 분열. 자기 지지층들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권력을 뺏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과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는요.
그냥 그러니까 야당 역할을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야당 역할을 하는 건 또 틀리다고. 집권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대 과제에 대해서요. 시대 과제에 대해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보여준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반영을 해가지고 당선된 케네디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소화를 못해낸 거죠. 그리고 결국 암살당하고, 예? 그렇게 되죠. 당시의 그 상황을 가지고 모래의 선긋기, 유명한 석담이 있죠. 이 서양에 라인 인 더 샌드, 모래에다 선 그어봤자 이게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선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거죠. 예? 이러죠. 그래가지고 아이러니한 게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쟁병이 많이 들어갈 게 아니에요. 미국이 1951년부터 63년까지 소득세율이 최고 소득세율이 91%였었어요. 91%예요. 최고 소득세율이. 한때는 92%까지 올라갔었죠. 예? 근데 하여간 이거를 갑자기 전쟁이 한참 이제 전쟁을 이제 한참 시작했는데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소득세율을 낮춰요. 낮춰서 70%씩 낮춰. 그래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전쟁을 하면 재정이 더 필요할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라고. 예? 소위 진보 진영이 그러니까는 실력 부족을 열심히 드러낸 거예요. 미국의 진보 진영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미국의 진보 진영이 저렇게 취약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정치가 약화돼 버리면요. 진보 진영이 정치가 약화되게 되면은 보수 진영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왜? 정권을 뺏어야 되니까. 정권을 뺏어야 되잖아요. 선출 권력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회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그랬잖아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데 정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경제는 시장이 작동되니까요. 돈의 힘이 작동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돈의 힘 쪽에서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싶다고요. 항상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형태는 뭐냐면 선출 권력입니다. 선출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지금 뭐냐 시장의 원리대로 정부를 재구성하는 거죠. 정부를 재구성하는 거죠. 예? 그러한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자지만 역사가다 보니까 문명상하다 보니까 이런 걸 거예요. 일반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그 당시에 60년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전부터 1960년대까지는 되게 어떤 게 지배적이었냐면요.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경제가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경제를 활력 있게 못 움직일 때 그때는 정부가 구원투수 역할을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소위 경제학에서 케인즈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어요. 흐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정부의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개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하나 이론이잖아요. 이론인데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요? 그거 싫은 거야. 왜? 정부가 역할을 하면 할수록 정부의 소위 말해서 정치의 힘이 시장을 좀 억압하니까는. 예? 시장을 억압하잖아요. 예? 돈의 힘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사회가 망가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돈이라는 탐욕은 뭡니까요? 그 탐욕이 극대화되게 되면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싶죠. 민주주의를요. 그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가장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거 게임에서 정권을 빼앗고 나아가서는 뭐냐면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선출 권력이 지배하는 정부를 대한 이제 이 불신을 만드는 거죠. 불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겟으로 뭘 잡으냐면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요. 이게 뭐냐면은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율 간에 이 빌 필립스라는 사람이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에서 이제 학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에 한 1861년부터 1957년까지 통계를 가지고 한 10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율 사이에 역외관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예? 이 사람은 처음에 실업률로 인플레이율로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 뭐냐면 임금 증가율하고
실업률하고 역계관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지금 뭐냐면 임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임금 증가율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반대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에 있어서는 가장 물가의 기본적인 요인이잖아요. 요인. 예? 그래서 이걸 인플레율로 바꾼 거예요. 후대 학자들이요. 이게 이제 유명한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율과 실업률 사이에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명제, 그런 가설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가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거나 둔화가 침체되면 물가는 인플레율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떨어질 게 아니에요. 실업도 증가하고요. 그렇죠? 그때 정부가 돈을 쓰게 되면 인플레는 좀 오를지 모르더라도 실업률은 줄어들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 정부가 돈을 쓰니까요. 예? 이런 케인즈의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통계적인 하나의 팩트로 작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누가?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 숭배주의자들이 바로 이 필립스 곡선, 인플레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타겟으로 삼아요. 이거 불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불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요. 아주 고도로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점선은 뭐냐면요. 점선은 뭐냐면은 상위 1%, 즉 부자들의 국채 소유 비중입니다. 미 국채 소유 비중이요. 점선은 뭐냐면은 상위 1%가 부자들의 전체 자산 비중이에요. 자산 비중. 미국 전체 자산 중에서 상위 1%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거의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가는 건 뭐냐면 이 실선이요. 실선은 뭐냐면은 상위 1%의 부자들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갑자기 소유를 늘려요. 70년 이후부터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70년경에 가장 바닥을 쳤다가 그러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잖아요. 국채 보유 비중을 크게 늘립니다. 바로 뭐냐면은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영향력 확보죠. 이거를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 월가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들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허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하여간 굉장히 정교한 공작이 일어납니다. 학계에서 그다음에 뭐냐면은 비즈니스계에서 그다음에 뭐냐면 정치계에서 합동으로 뭐냐면 미국의 진보 진영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작업이 진행되어져요. 이걸 일반 경제스들은 몰라요. 이런 걸 몰라. 자, 우리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필립스 곡선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있어요. 대표적인 개념이. 그게 기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expectation 영어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 이유는요. 등장하게 되고 이게 언제 나오냐면 1967년도에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그러니까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합니다. 매달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해요. 한국은행에서요. 여러분들. 이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할 때요. 한국에서 꼭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의 하나의 업무로 편입될 정도로 편입된 개념이 기대 인플레이션 개념이래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개념. 이 개념이 언제 튀어나온 거냐?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요. 이게 1967년도에 에드먼드 펠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Expectations of Inflation이라는 필립스 커브 Expectation of Inflation and Optimal Unemployment Over Time 이런 논문 제목으로 발표가 되어져요. 논문이 발표되죠. 그러니까 1967년도에 이게 실린 거기 때문에 작업은 1965년경에 작업을 했을 거예요. 1965년경부터 썼을 거라고요. 예? 한 2년 전에 써야지만 이게 이제 학술지에 이제 실리거든요. 이게 심사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니까는. 이게 하나의 제도로 편입될 정도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1년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12월 달 거 제가 소개했듯이 작년 12월 달 거 소개한 거 보면은 12월 달에 3.2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년간 한 3.2% 평균 그 정도 될 거다 이거예요. 전망하는 거죠, 전망.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한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게 된 이유가 바로 1960년대 후반에 소위 시장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한 반격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개념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장 숭배주의자들이 거의 그러니까는 정신적인 지주로 떠받드는 사람이 누굽니까요? 사상적으로는 하이에크지만은 윤석열이 읽었다는 하이에크 책이지만은 그것과 버금가는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죠. 밀턴 프리드만. 소위 말해서 경제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학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예? 살아생전에는 거의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요. 예? 물론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지만은 1968년도 3월 달에 이 사람이 통화정책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해요. 예? 논문을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데 여기서 뭘 구하냐면은 밑에 빨간색으로 처음 세 번째 줄에 보면 더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로이먼트 나오죠. 자연 실업률입니다. 자연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란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도달하는 실업률입니다. 경제가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실업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이 그러니까는 경제 외적인 어떤 하나의 방해가 없고 소위 말해서 교과서 세계에서처럼 실험실 세계에서처럼 이게 시장이 제대로만 작동했을 때 도달하는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그 실업률은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인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완전고용은 실업률이 제로인 것을 완전고용이라고 안 해요. 불가피하게 생기는 실업,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을 이동하는 순간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잠깐의 실업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빼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처음 소개를 해요. 이 자연 실업률 개념이 왜 나왔느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더 셀리브레이트 유명한 필립스 곡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학계에서 아카데미 쪽에서는 그러니까는 67년, 68년도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뭐에 대해서?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정부가 그러니까 개입해서 역할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걸 붕괴시키기 위해서 정부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손떼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그러니까는 정교하게 들어와요. 학계에서는 펠프스하고 프리드만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합니다. 주도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개념하고 자연 실업률 개념인 거예요. 이거 이제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기능을 했는지는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좀 약간 머리 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민스키 모멘트라는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도 제가 얼핏 소개했지만은 민스키라는 사람하고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나이는 연배 차이는 조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둘 다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요. 당시에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의 같은 그러니까는 은사 중에 하나가 사이먼스라고 있습니다. 헨리 사이먼스요. 이 사람이 미국의 자유주의자, 미국식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가 원래 자유주의자들 정부 개입 반대하는 이런 쪽이니까요. 이 사람한테서 수학한 동문들이야. 밀턴 프리드만은 1912년생이고 민스키는 1919년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죠. 나이 차이는 좀 있는데 이 민스키는 사이먼스한테 뭘 배웠냐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네? 구조적으로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융 불안정 가설을 만들죠. 금융 불안정 가설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헨리 사이먼스라는 사람은 이 금융에 있어서 반복적인 위기가 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뭘로 봤냐면요.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 예금을 내가 그래서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럼 은행은 이 100만 원 중에서 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돈을 찾으러 올 때 지급하기 위해서 한 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99만 원은 돈놀이 한다 이거예요.
예? 돈놀이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거죠. 근데 이 돈놀이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라틴 로마법에 의하면 이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돈을 사실 그러니까 쓰는 거잖아요. 갖다가. 그래서 이게 금지된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신용놀이를 한다 이거예요. 신용놀이를. 예? 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고객이 10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100만 원을 다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은행 이익은 없어진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 이걸 소위 말해서 100% 그러니까 지급준비 이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금융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본 거예요. 여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이게 세계 대공황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수천 개가 파산한 이유가 이제 뭐 이걸 이제 진단을 하면서 근데 민스키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공부하고 나서 학부 정도 공부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군복무하고 1946년에 이제 제대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시카고대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시카고대로 귀환을 할 무렵에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은사인 헨리 사이먼스가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사이먼스가 1946년에 죽을 나이가 아닌데 예? 나이가 그 당시 50살도 안 됐을 텐데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학부 때 자기가 좋아했던 배울 만한 교수라고 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나는 시카고에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해가지고 하버드로 이제 갑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장학금도 주고 뭐 하겠다 그러니까 하버드로 가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죠. 이 민스키는요. 그런데 1946년에 이제 이 자리가 비잖아요. 비는데 이 자리에 밀턴 프리드먼이 교수로 와요. 밀턴 프리드먼은요. 예? 교수로 와가지고 그 이후에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시카고 학파를 소위 말해서 만들죠. 시카고 학파까지 만들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전혀 다른 길을 이제 가죠. 밀턴 프리드먼은 2006년도에 돌아가시고 금융위 직전인 2006년도에 돌아가시고 민스키 같은 경우 96년도에 돌아가시는데 하여간 운명이 어쨌든 간에 참 묘하게 가는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민스키하고 프리드만을 삶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시킬 때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세상은 원래가 공정하지 않아. 공정한 세상은 인류 역사에 없었었어. 항상 세상은 강자가 지배하기 마련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도전을 하면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빈정거리면서 조롱까지 하죠.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고. 네?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다. 네?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위로하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상적인 삶을 추구한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빈정거리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도 학부 다닐 때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네? 너무 이상적이라고 체형은.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다. 하늘도 쳐다봐야 될 게 아니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늘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진 동물인데 하늘도 쳐다봐야 되느냐. 단지 땅을 밟고 하늘을 쳐다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다른 직업은 차치하라도 선생이나 정치인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위가 안 부서지지요. 달걀 던져가지고는 안 부서지지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선생은 뭡니까요? 사람을 만드는 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변하느냐,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하냐는 것은 사람이 결국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는 일을 교육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다수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이나 정치인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싫으면은 선생이나 정치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강자의 논리에 그러니까는 편승하면서 조용히 그러면서 사는 삶을 선택해도 되는데 선생과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생은 계속해서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을 얘기를 해야죠. 자, 바위에다가 달걀을 계속 던져요. 예? 던져요. 그럼 바위는 안 부서지죠. 그 대신 뭐가 남습니까? 바위가 지저분해지잖아요. 달걀로 그러니까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바위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선생이 그러니까 거기다 달걀을 안 던지면은 정치인이 달걀을 안 던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 그 바위는 자기가 유선적인 모습으로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이런 괴물인데,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괴물인데 그게 은폐가 될 게 아닙니까? 그 위선이요. 근데 선생이나 정치인은 그 위선을 그러니까는 노출시켜야 되죠. 세상을 바꾸려면요. 네? 세상을 바꾸려면은. 선생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정치인도 정치인은 선출 권력을 국민들이 주는 거잖아요. 선출 권력을. 그러면 그 힘은 기본적으로 민중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민중을 위해서 그 권력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하고 정치인은 저는 바위가 안 부서져도 바위에다 계속 달걀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던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니까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가끔 그래요. 야, 최 교수, 우리도 사람이야. 누가 사람 아니래? 사람 아니래? 근데 네 직업이 요구하는 거, 직업의 정신이라는 건 있지 않느냐? 직업의 정신. 그게 싫으면은 그냥 돈벌이 해라. 에? 저기 시장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한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적인 역할을 요구를 안 해. 근데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패하고, 그다음에 잘못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왜? 국민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 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프리드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제가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느꼈던 건데, 머리 똑똑한 사람이 뭐냐면, 근데 자기가 경제적인 자기 집안은 별로 넉넉하지가 않아. 똑똑한 사람은 빨리 자기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싶거든요. 예? 소위 입신양명.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통적 잘못된 가치잖아요. 입신양명. 그렇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되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과거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선배들 그 학생운동하고 데모하는 선배들한테 당신들 데모 왜 하느냐? 에? 왜 하느냐? 소위 말해서 어깨 배지 달기, 가슴에 배지 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 경력을 가지고 저 선출 권력 되기 위해서, 아니면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박정희는요 막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당근과 채찍을 썼듯이 데려다가 막 조지기도 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막 고문도 하고, 또 때로는 뭐냐면 이제 회유를 합니다. 너 유학식 보내줄게. 그래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대학 교수 할 수 있고 뭐 이런 길을 제기하면서 회유를 하죠. 그런데 넘어간 선배들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그런 거 할 거면은 하지 말고 오히려 고시 준비하라 제가 그랬었어요. 선배들한테요. 해라. 너무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느냐. 후배들한테. 당신이 간 길이 후배들의 길이 돼야 되는데 후배들이 당신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으면 뭐가 되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대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프리드만의 삶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하죠. 프리드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의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이해했던 거야. 소위 말해서 금융자본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인 거야. 직감적으로요. 그리고 그 새로운 그러니까 강자들을 위한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경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자의 편에서 그러니까는 학문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